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돈머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막 들을 얘기도 여쭤볼 얘기도 너무 많은데 네. 자, 이번 주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했을 텐데 기대 이상으로 네, 주가 맞습니다. 시장에 이제 네. 훈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또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제 짜야 할지를 좀 샅샅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짜고짜 질문부터. 네, 좋죠. 이게 지금 보면 대선 날, 그러니까 대선 다음 날부터 이게 바짝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은 그 전부터 시장이 좋기는 했지만 대선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더 그쵸. 빡 올랐는데 이 효과 오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한쪽에서는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정권 새로 들어오면은 뭐 기대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되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일단은 네.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번 정부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이것을 갖고 지금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정책이 실행된 것은 그 다음이고요. 그렇겠죠. 그 효과가 분석될수록 저는 시장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뭐 허니문 랠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장이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부침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새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대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장기적으로 아마 뭐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5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만 네. 많은 얘기 하신 저는 2, 3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도 정권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참 긍정적인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2,800선을 아침에 넘었는데 마감도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수치라서 그렇죠. 네. 이게 2,800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 이제 증시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보면 3,300 코스피가 3,300에 사실 피크를 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하지만 잊었어요. 예,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3이라는 숫자를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까먹고 있었던 까먹고 분도 있었죠.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 증시는 원래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800이라는 게 사실 네. 3,000선에 사실 가까워진다는 거 본 측면이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3,000선 바로 올 수 있다. 네. 뭐 올해 연말까지는 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예, 네.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희 국내 지금 코스피 PER이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 네. 지금 현재 13.9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야? 최근 5년 평균이 네. 18배였어요. 5년 평균이.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이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 이제 PER 한 24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때가 지난번 주가 지수 3천 갔을 때가 네. 24배 정도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면요. 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산업별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의 이제 EPS죠. 주당 순이익이 증가율이 네. 저는 한 20, 30%는 한 2년 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만큼. 그래요? 예. 그 정도 감안한다면 PER 24배 가고 주당 순이익 한 20% 정도 늘어난다. 이랬을 경우에 주가가 5,000선입니다. 그럼 미장 갈 이유도 사실 없어지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굳이 뭐 미장을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미장 많이 다니면서 분석해드리지만은 요즘 미장은 조금 이제 관망세 조금 한 당분간 보시고 네.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당장은 지금 눈앞에서는 지금 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 네. 예, 국장을 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답변 주신 거에서 좀 이어가자면 이번에 어쨌든 허니문 랠리라고 하면서 바짝 오르지만 이게 분석해보면 1980년대 대선 이후에 그 상승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탄탄한 조건이 보였기 때문인데 그 조건들을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보았을까요? 일단 이제 뭐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오래 보지만은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에요. 이건 정부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 쪽으로 갈수록 사실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모멘텀을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떤가, 네. 성장 지향적인가라고 봤을 때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쉽게 해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산업정책이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잠깐 좀 봐드릴게요. 네, 봐주세요. 그래서 이번 저 시장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사실 3일 동안 엄청나게 사댔어요, 지금요. 근데 그걸 사는 것은 그냥 뭐 신정부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한국이 일단은 가장 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가 신호를 그쵸. 보내줬군요. 예. 의회를 딱 보시면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하면은 바로 지금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낼 수 있죠. 속도를 낼 수 그렇죠. 있죠. 예. 강하게. 이게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생각을 배경을 깔아 놓으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을 제가 살짝 먼저 한번 보면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이 성장 위주의 재정 정책이다. 다른 때는 사실 개발 위주의 재정 정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성장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맞아요. 평이 많았었던 네.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상대방 후보 같은 경우도 개발 정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도시철도, 스마트, 뭐 SRT 네네. 계속 뭐 주택 얘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거의 없어요. 어디 목포에 가면은 무슨 산업 클러스터, 청주에 가면은 바이오 클러스터, 막 이런 식 항공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장 위주로 지금 재정 정책을 짜는 거예요. 네. 짜고 그다음에 추경 30조에서 딱 보시면 내용이 무슨 뭐 산불 방지 이런 거 뭐 그건 뭐 나머지 뭐 예비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추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재정 정책이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성장 위주로 간다. 네. 그래야 사실은 금융시장이 좋아해요. 기대감도 또 반영이 그렇죠. 되겠죠. 성장이 가야 되죠. 개발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건 뭐 그냥 인프라 놓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건 그리고 거의 선반영에서 끝나는 선반영이 것도 끝나요. 있죠. 그다음에 네. 거기는 건설업 하나 끝나요. 그 이상이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이쪽 성장 얘기하면 모든 분야가 다 사실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 네. 그래서 질적으로 좀 괜찮아졌어요.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딴 분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근데 양적으로 좋아졌다. 양적으로요? 예. 어떤 부분이요? 이런 보시면 돼요. 지난해 2024년도 말로 보시면은 GDP 대비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45%예요. 네. 그렇다면 45%면 되게 낮은 거예요. 되게 건전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뭐 그래도 지금 불안하지 않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적자가 100조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야, 예산 적자가 100조가 누적이 됐는데 어떻게 재정 건전성이 45%더 떨어졌어? 2023년도에는 50%였거든요. 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니네 또 수치 사기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국내 GDP가 늘었어요. GDP,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가 양이 커졌다는 거죠. 양이 커졌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재정 적자가 조금 늘어나도 사실은 부채 비율은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 이제 많이 안 보신 게 뭐냐면 GDP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돼요. 그렇네요. 그걸 속도를 같이 못 맞춘 거군요. 속도를 여태까지 네. 계속 무슨 뭐 우리 차세대 그런 얘기하고 재정건전성 이걸 안 맞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얘기한 것은 그걸 충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재정 건전성 절대 해치질 않아. 재정이 충분하고 건전성이 좋은 상태에서 더 확대해도 돼. 네.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또 이번 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에서 성장성이 눈에 보인다. 성장. 그렇죠.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금융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통화정책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이제 내려서 지금 내렸죠. 2.50%예요. 저는 연말까지 한 2%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 한두 번 더. 네. 내릴 수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지금 국내 상황 보면 인플레이션 2% 초반대고 경제 GDP는 사실 역성장 났단 말이에요. 0.2% 그쵸. 많이 상승해봤죠. 네. 이 정도면 사실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안 내렸던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환율 깨질 수 있다. 환율 더 올라갈 수 있다. 찍다. 불안하다. 무섭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저는 이제 환율은 이제 이미 1,400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국은행이 더 이상 이제 부담으로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400억 달러가 됐었어요. 네. 약 한 4개월 전만 해도. 네.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환율 방어한다고 400억 달러 썼어요. 지금 4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내려오니까 이제 외환보유고를 더 털 부담이 없어졌어요. 괜찮아, 내려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얘기하잖아요. 이번 이재명 민주당 네. 이제 정책 보시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약을 계속 공부하고 보도하면서도 이 이상의 것을 디테일한 게 없어가지고 딱 한 줄 나와요. 그러더라고. 규제는 완화하고 공급. 공급은 늘린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지도 중에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다 하시잖아요. 네. 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가 저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죠. 왜냐하면 규제라는 이런 부분이나 네,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부동산에서 거래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장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탈출할 사람들도 탈출을 못 하고 그렇죠. 이게 시장이 안 돌아가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시장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규제 같은 건 다 완화해도 돼요. 뭐 기준 정보하고 틀리게 규제 다 완화하고 세금 깎아줘도 돼. 그 상관없어요. 이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 공급을 늘리겠다. 이미 지방 쪽은 사실 공급이 충분해요. 그런데 수도권도 사실 충분하고 서울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다. 쉽게 얘기해서 MB 정부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세곡동, 내곡동 같이 풀어갖고 강남 지역 뭐 필요한데 수요만큼 다 공급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가장 명확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명확하다고 거야. 보시는 거군요. 예, 뭐 딴 군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세금을 몇 % 올리겠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마디면 저는 부서전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플랜을 이제 명확하게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래는 명확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떤 조건들이 이제 바짝 붙어요. 뭐 속도라든지 그게 그쵸. 붙어야 5,000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동산 정책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도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전이 되면 좋은데 지금 사실 돈이 없잖아요. 네. 경기도 너무 나쁘고 네. 그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가만 간다면? 네, 채권 그래요? 발행할 수 있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채권을 속도를 발행해야죠. 내서 이게 되면서 그렇죠. 합쳐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 건전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채권을 발행해도 충분해요. 충분한. 뭐 미국 같이 지금 채권 발행했다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125%예요. 그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45%예요. 이머징 마켓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한 60% 정도 넘어가면 좀 불안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중국도 한 50% 정도거든요. 중앙 정부가 이 정도라면은 45%라면은 채권 발행 그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정책 조건이 좋고 네. 다시 이제 좀 주식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에 반가운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네. 외국인들이 줄줄이 그렇게 팔더니 네. 또 이렇게 줄줄이 사는다는 그렇죠. 이 네.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 어떠세요?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이제 산업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게 직접적인 글로벌 정책이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란 그쵸. 나라의 어떤 발전 기대성을 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AI 정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좀 쏟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혁신에다가.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이 없으면은 뭐 100조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렇죠. 수치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라든지 AI 산업이 어느 정도 글로벌 레벨에 올라와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국가가 하겠다. 박차를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가 그러면은 생기는 충분히 거구나.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장 글로벌 수요는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가 얘기한 게 재정을 쓰고 좀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재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 얘기한 게 지금 이번 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저는 가장 먼저 봐요.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티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능이 AI 필요하고 반도체, 그쵸, 반도체 필요하고 AI 필요하고 그쵸. 자율주행 필요하고 로보틱스 로봇 필요하고 네. 플랫폼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고 이것도 팁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 정부가 AI 산업을 얘기했을 때 다들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이것을 기술력을 높여갖고 수출을 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부가 먼저 써요. 그럼 수요가 일단 민간 수요가 들어와요. 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AI 산업, 반도체 산업 100조 원 투자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거 빨리 개발해갖고 수출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이걸 개발해갖고 스마트 정부, 스마트 시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LMM 모델부터 시작해갖고 로보틱스,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플랫폼,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다 들어가야 돼요. 태양광 이런 것도. 그런 거 보면은 그 2, 3일간에 올랐던 종목들하고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그걸 그쵸? 사실은 대선 전부터 민주당 수혜주를 그렇게 첫 번째가 AI 밸류 체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이에요. 그쵸. 물론 중국이 이제 생산과 수요를 점유하고 있지만은 그냥 물량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커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원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 지금 에너지의 공급이 충분해요. 우리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에어컨 끄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에너지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갖고 10년 동안 개발해 갖고 뭐 원전을 갖다 꽂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네. 지역적이고 맞춤형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아니면 이제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다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리백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면 외국인이 산 것도 그렇고 신재생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샀잖아요. 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해가지고 거의 말씀하신 그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러면 사실 임기 동안은 그거는 거의 뭐 바닥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더 갈 거다.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우리가 전에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맨날 수출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뭐 배터리 팔아갖고 우리가 얼마 벌 거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 게 그래갖고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좋아지면 내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차 전지를 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왜냐? 내수.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네. 자동차가 아니라 풍력,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갖고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장했다 쓰는 거거든요. 그쵸. 화력발전소는 그날 안 쓰면 전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충전을 해놨다가 한 15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ESS 장치가 엄청 필요해요. 그 이재명 대표도 그것도 되게 강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기도 내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쨌든 봐야 되는 건 스마트 시티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들에 대한 종목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뭐 있어요? 의료개혁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료개혁. 근데 지금 의료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지난 일로 공백이 많아졌죠. 너무 공백이 네. 커졌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공공의료를 개발하려면 AI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 중에서도 어떤 뭐 바이오 제약보다는 그렇죠. 로봇이 수술해야 되고 접목돼 있는 의료. 로봇이 진단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로봇이 만약에 처방도 내릴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종목 뻔히 보이잖아요. 예, 루니, 뷰노.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AI.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교 쪽에서 균형 잡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친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친중은 아니고요. 네. 미국, 일본 다 같이 가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가고 러시아도 같이 갈 거예요. 네. 왜냐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실리 외교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한쪽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데는 다 갖고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의 관계 개선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중국에 대한 내수 수혜주들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품 첫 번째가, 네,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엔터. 관광도 있을 수 관광.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여행. 지금 보세요. 다 그 종목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지금 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만 해도 지금 5개예요. 5개 정도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EPS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들이 이제 탄탄하고 이미 한국에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증이 필요 없는 거를 박차를 가하는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들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반이 없었다. 엔터에 대한 기반도 없어요. 가수도 사실 안 쳐다봤죠. 안 쳐다보죠. 네. 그런데 기반이 있는데 이 기반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끌고 가겠다. 그런데 분명히 충분히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저는 이번에 한 번 갖고는 아니다. 계속 꾸준하게 국내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할 여지도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이런 부분도 커지고 네. 지원책도 커지다 보면은 대한민국 개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갖고 네. 자기들이 봐도 뻔하거든요.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해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기관들도 사실은 국내 주식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달라지겠죠. 예, 작년까지는 뭐 엔비디아 투자해갖고 국민연금이 연수익률 6% 냈다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자랑은 아니죠.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또 국민연금.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충분히 바뀐다고요. 꼭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혜주 네. 이제 그 대선 전부터 막 엄청 급등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는 네. 그게 왜 인맥주 있고 기술주 있고 산업주 있고 그렇죠. 다 달랐는데 네, 이게 네. 인맥주는 확실히 짧은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좀 네. 수혜주 AI 쪽도 네.
끊임없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AI 쪽이요? 아니요, 이 수혜주. 인맥 수혜주. 지속성. 인맥 수혜 좀 빨리 버리세요. 그건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약간 한계가 있죠. 예. 단기로. 그냥 저희가 단적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테슬라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 또 계속 빠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간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랐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아니 무슨 뭐 펀더멘탈이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차는 전기차는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혼자 갔어요. 도지 나와갖고 지금 막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네. 욕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바보 같은 예상하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또 쭉 빠져요. 14%인가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맥주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테슬라는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모든 주식들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돌아가기 때문에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수익 났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아, 진짜. 네, 그런 건 건드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건요. 이제 그 정책주, 네. 수혜주 중에서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갖고 있어도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민주당하고 똑같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이다. 이 정책을 믿고 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지주사 관련된 주가들이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건 단순하게 궁금한 게 성장을 강조했으니까 네. 이게 지주사나 뭐 그런 은행권 네. 이쪽의 주가들도 괜찮아질까요? 일단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은 저는 물론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될 거고 기타 등 통과되면은 다른 거보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상법 개정, 뭐 네. 밸류업, 밸류업.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은 성장을 유도해서 주식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는 정책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투자자들은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일단 이제 지주사들은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번 정권이 이제 시작하면서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밸류업도 좀 얘기하면은 본인들 원했던 상속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거기에 관심이 상속 문제. 가장 크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업에 한국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의 밸류업을 보면은 밸류 주식하고 내수주들이 대부분 다 밸류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유주, 금융주 아니면 소비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주사를 잘 보세요. SK, 두산, 한화 이런 데들은 성장주예요. 그렇죠. 밸류주가 아니야. 그다음에 그렇죠. 수출해요. 그렇네요. 수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자꾸 빼버리면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했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사실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상속 문제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잠깐 달라들었는데 세제 혜택은 사실 뭐 준 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실망이 돼갖고 다시 다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번 정권 같은 경우 이제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내수주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수출 주면서 성장주인 이런 지주사들도 그동안 사실은 완전히 PER 보면은 6배, 5배예요. 네,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정상화되는 거지. 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들이 성장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융주들을 잘 보시면은 국내 은행주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은 주인이 없어요. 지주사는 주인이 있잖아요. 있죠. 네, 주인이 없고서는 너무 이 주식들이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밸류업을 해도 캐시플로우 다 빼도 사실 괜찮아요. 이쪽은.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밸류업에 의해서 약간 네. 세제 혜택 받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적용된 거고 사실 취지는 다들 좋았어요. 지난번 정권에서. 그런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정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정상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쪽에서 혜택 받을 게 조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그 문제점만 해소되면은 끝이다. 끝이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이번 하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길게 봐도 되고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거를 좀 상의해 주세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네. 반도체주는 사실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죠. 반도체하고 AI, 네. AI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부분을 더 사고 사실 그쵸. 한동안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샀는데 네. 그럼 그거보다는 비중을 여기 높이는 게 나을지. 일단 저는 가장 큰 비중은 뭐 한 40%, 50%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AI 밸류 체인으로 가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AI, 네. 그죠? 그다음에 네. 로보틱스, 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의료 AI 쪽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네, 번째가. 맞아요. 예, 첫 번째 여기를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전반적으로 재정도 이제 확대가 되고 통화도 완화되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수도 막 부양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국내 내수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쵸. 부동산 때문에 사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개인들이. 맞아요. 그걸 이제 사실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처분 소득 좀 늘어갔고 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다 오르는데 내 급여하고 우리 애 성적만 안 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두 개만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성적도 애 성적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신다면 뭐가 되냐면 전반적인 인프라가 수요가 증가를 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그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미국은 지금 막 이게 증가하는데 그렇죠. 에너지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원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요. 네, 한국은 이미 이제 에너지가 충분한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에너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빨리 이제 에너지를 늘려야 돼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충분하다. 관련주로. 그렇죠. 신재생 관련주하고 저는 2차 전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요? 예. 뭐 특히 이제 핵심은 태양광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풍력. 태양광이요? 다시? 왜냐면 풍력은 사실 좀 약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 사실 바람이 좀 없어져서 그렇죠. 잘 안 돌아가요. 바람계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언제 불지 모르고 그렇죠. 또. 예, 근데 이쪽 이제 태양광 쪽은 대한민국도 뭐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오시에 같은 데가 뭐 가장 글로벌한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 이런 회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서 저는 원전은 추천 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거에서 조금 정책을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를 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장 어떻게 해야 돼요? 미장이요? 미장은 요즘 이제 관망세죠. 관망세예요. 그러면 네. 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요? 예, 일단 관망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개파라 그랬었어요. 그 부분은 다 메꿔놨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디야 저기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그 갭 다 메꾸고 지금 5천선 그렇죠.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21,000? 자, 11,000인가 21,000? 죄송합니다. 넘어갔고 지금 충분히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관세가 다시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그쵸. 두 번째는 또 뭐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냐면은 이제 금리. 그쵸. 예, 통화정책. 뭐 쉽게 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인가.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인가. 거니까. 지금 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도 지금 어떻게 방향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세예요. 주가가 지금 거기서 계속 치고받고 있어요. 그쵸. 그럼 굳이 지금 미장은 뭐 저가 매수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보세요. 그냥 보는 걸로?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만약에 이게 바뀌면 그때는 좀 뭐 매수를 한다던가 매도를 한다던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이 정도 싸게 나와 있는 데가 없다. 지금 사도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네, 지금이 가장 그거요? 싼 거죠. 좋은 팁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싼 거잖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환율의 하단 어디까지 보세요? 왜냐면 1350까지 갔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방송했을 때 그때 1350원 전반기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뭐 다 왔고요. 제가 그때 했던 게 아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350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와 있고요. 저는 1350원 충분히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가야 사실 유리한 정부예요. 그래요? 예. 첫 번째 볼까요? 재정을 확대하잖아요. 내수를 막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내수 부양하려면 원화가 강세가 좋아요. 강세가 좋네.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화가 자꾸 강세를 가야 그래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통화 정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수출도 계속 흑자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안정화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정부도 원화 강세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 뭐 6월 달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일단 1350에서 일단은 안정될 거예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다. 예, 이 정도 유지가 될 거고 왜 달러 인덱스 수지만 100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달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지금 한 제가 봤을 때 95까지는 떨굴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 연말쯤 되면은 아마 한 95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 정도 본다면은 원화 같은 경우는 1,3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차트 놓고 보세요. 최근 5년, 6년 보시면은 1,300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는 1,300원 정도면 사실 이제
원화가 충분히 강세로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달러도 더 이상 내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상 내렸다간 달러도 그것도 문제가 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 95, 그다음에 원화 1,350원, 요 정도 1,300원. 이제 1,300원. 네.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권 초반이라 또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또 말씀해주신 정책들 그리고 요소들 보고 또 다시 한번 네.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상위까지는 공부를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